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니까 일단 지수는 반등하는 게 뚜렷합니다. 다만 이 반등 시점에서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포착된다는 거죠. 즉 AI 투심의 중심에 서 있던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고 구글, 알파벳, 메타 같은 대체 세력들이 엔비디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두고 혹자는 GPU 대 TPU의 대결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군요. 이런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친트럼프 인사가 거론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신으로 다시 바뀌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밤 미장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AI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AI의 중심에 서 있던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전과 다른 양상이죠. 엔비디아가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힘을 잃었는데 AI 투심은 살아났다. 뭔가 어색합니다, 윤여미 이사님. 그런데도 지금 시장의 모습은 이게 맞아요? 왜 그런 거죠? 일단 엔비디아의 자리를 이제 구글이 좀 대체를 하면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제가 볼 땐 빅테크 안에서 어떤 키워드 싸움이 좀 약간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좀 대신해서 구글, 여기에 대해서 브로드컴 같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TPU 세력 진영 쪽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12월 FOMC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 25bp 관련돼서는 지금 한 80% 이상의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확률로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금리가 4차례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환경이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 환호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김지훈 대표님. 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었던 메타. 네네. 돈 갖다 쏟아 붓는다고 네. 욕먹었던 그 메타가 엔비디아 칩이 아니고 구글의 칩을 사용할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보도가 만약에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중심의 이동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네네. 여전히 엔비디아 거기다 쿠다 개발 환경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그 쿠다가 갖고 있는 생태계를 구글도 만약에 구축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생태계 이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그러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은 이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이 그 대체했을 때 그 대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에 가까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저도 기사를 봤지만 메타가 사실은 원래부터 구글의 TPU 칩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구글이 우리 메타 못 줘. 우리는 우리 거 자체적으로 하기에도 부족해. 우리만 쓸 거야. 원래 메타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해봐는 거는 원래 메타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엔비디아의 앞으로 독점이 될 구조를 예상을 하고, 네. 예, 구글의 TPU가 강력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니까 그 칩을 쓰려고 했는데 구글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구글이 이게 시장 AI 생태계에 돌아가는 폼을 보니까 이거 엔비디아가 거의 GP 마진을 73%나 받을 정도로 막대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구글이 진행하면서 이거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우리만 쓰는 것보다는 이거를 일종의 오픈 AI가 오픈 소스로 푸는 것처럼 우리도 풀어서 아마존이나 메타도 쓰게 해서 이 시장을 최소한 20% 이상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매출과 이익의 실적이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보고 메타가 좀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서 칩은 너네가 알아서 하고 임대해서 쓰는
케이스로 하다가 그걸 또 전형적으로 바꿔서 야 칩도 우리가 제공해줄게, 칩도 우리 거 써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상당 부분 말씀하신 대로 고객사의 이동이 메타로서 끝나진 않고 아마존이나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이 구글 말고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일부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쓰는 인프라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냉각 장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그 네오 클라우드와 네. 해당되는 총 통합 스케일러 센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도 구글이 하기에는 지금 여전히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구글은 하드웨어 생태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다 잡아야지 엔비디아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올 건데 지금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잡을락 말락하고 있는 추격하는 입장이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생태계가 지금 전무한 상황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쟁 구도를 보면 경쟁 우위에 있는 건 엔비디아. 네네.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플랫폼, 이 네. 생태계 환경까지 다 감안한다면 여전히 엔비디아는 넘사벽이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GPU 대 TPU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어요. 네. 이게 엔비디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투자가 옮겨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 간밤에도 엔비디아와 AMD도 지금 뭐 2%대, 4%대 다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김준 대표님께 먼저 드릴게요. 네네. 무주공산이었던 이 AI 칩 시장에 엔비디아가 다 먹었었는데 네. 이제 구글이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아직은 멀었다고는 하지만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독점 시장이 아니게 된 거죠. 네. 엔비디아도 신경이 쓰이나 봐요. 네. 축하한대요. 네. TPU 성능 좋은 거 축하한대요. 네. 근데 우리가 앞서 있어. 네. 뭔가 뼈 있는 마지막 말을 네. 남겼죠. 네. 이거 자체가 엔비디아의 약간 그 두려움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네. 네, 저는 자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지현 대표님. 정확합니다. 그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속 시간 소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AI 생태계라는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건전한 모습이다. AI 생태계가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라 이제 과점적 지위, 심지어는 이제 과당 경쟁 구도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AI를 연산하고 학습하고 추론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 현재로서입니다. 앞으로 이제 추론으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바뀔 겁니다. 근데 학습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최적화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AI 학습이 주도하는 시장,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게 급한 우선순위라서 사실 엔비디아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을 한 거고요. 네. 추론으로 넘어가는 순간 구글의 TPU가 훨씬 더 유리하고 TPU가 훨씬 더 ASIC 주문형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밝혀지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전력의 엄청난 소모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전력 소모와 다르게 구글의 TPU는 엔비디아 대비해서 최소 20에서 30% 전력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거는 빅테크들이 강조했습니다. 전력에서 병목 공급이 생길 거다. 이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전력에서 공급이 생기는 거 플러스 전력의 엄청난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요인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구글의 TPU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PU에 주목하는 건 윤여민 이사님, 사실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AI 거품론이 나왔고 TPU가 등장했잖아요. TPU가 설치 비용이 훨씬 싸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걸 설치를 해도 훨씬 비용이 적게 드니까 AI 가지고 수익을 내기 수월하겠네, TPU가.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거고 이 TPU가 등장하면서 AI에 대한 투심 자체도 좀 회복된 것 같아요. 네. 결국 포커스는 비용이라는 측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메타나 그런 빅테크들한테 GPU를 팔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다시 본인의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번의 마진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글 같은 경우는 칩부터 광 스위치까지 모든 것이 다 지금 어쨌든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어떻게 보면 자사칩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비용에 대한 효율화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 비용이라든지 인프라의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쿠다 생태계도 말씀하셨고 이제 GPU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빅테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칩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구글 같은 경우는 차후에 봤을 때는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글 같은 경우는 경쟁적인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TPU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구글의 TPU 생태계로 종속되는 것을 제가 볼 때 빅테크들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타가 지금 이제 알파벳과 관련돼서 TPU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산도 저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반론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이거 TPU가 등장하니까 네. 칩 만드는 회사에 대한 주가도 좀 평가가 달라지는 게 브로드컴이 뜨잖아요. 네네. 브로드컴이 사실 TPU 등장하기 전에 조금 주가는 부침을 좀 겪고 있었고, 특히 AI 거품론 등장하면서 같이 좀 떨어졌었는데 단번에 지금 회복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브로드컴 같은 새로운 라이징 스타들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 TSMC 시청도 넘었다면서요? 네네네. 이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 100%라는 포지션에서 엔비디아의 지금 여전히 AI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대,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TPU가 앞으로 치고 들어갈 시장이 한 20%대. 근데 저는 이게 뭐 50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대 4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 텀은 있을 거로 보이고요. 브로드컴 입장에서 마진율이 엔비디아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의 마진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마진율이 낮다기보다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브로드컴의 칩을 쓸 경우에는 연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퀄컴 얘기가 오늘 또 나옵니다. 퀄컴도 모바일 칩의 강자긴 하지만 상당한 이 추론용 칩에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생태계에 뛰어들 수 있는 강력한 도전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TPU 버전 6부터 최신 버전인 버전 7까지 구글이 단순히 이제 AI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 추론 시대를 이제 열린다고 하면, 브로드컴의 구글의 포지셔닝이 그 TPU 칩 관련돼서는 거의 75%에서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글의 클라우드 인프라 생태계의 네.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학습, 그러니까 AI 시장의 중심이 트레이닝 학습에서 추론, 연산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가장 네. 중요한 플랫폼에 구글 입장에서도 브로드컴이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주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축은 금리를 연준이 내릴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투심이 또 바뀌고 있는데, 연준의 행보에 좀 근거가 될 만한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예요. 윤 이사님, 미국 소매 판매,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 아닙니까? 근데 소매 판매가 최신 지표 나온 게 4개월 내 가장 최저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그리고 지금 깜깜이로 있었던 43일간의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나, 치명타를 입었나, 이거를 이제 가늠하는 건데, 소매 판매가 많이 줄었어요. 증가율이. 이거는 그런 연말 쇼핑 시즌, 이런 소비가 활성화되는 이 시기에 안 좋은 징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소비 모멘텀이 좀 뚜렷하게 둔화되는 어떤 양상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수치당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9월 소비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를 했지만 지금 컨센서스가 아직 0.4%였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월 수치보다도 좀 하회하는 그런 어떤 수치를 발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소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금리라든지 고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도 견조하게 버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이 누적 효과로 해서 조금씩은 좀 균열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의 명분을 좀 강화하는 데이터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11월 28일날 지금 시작을 하는데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지금 기대 지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 소비와 관련돼서는 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좀 합리적인 소비만을 해와가는 좀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소비 형태가 지금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말 쇼핑 시즌의 성과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경기의 흐름, 경제의 양상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이걸로 귀결됩니다. 금리를 지금 내리지 않을 것처럼 얘기돼서 투심이 혼돈을 겪었고 시장이 조정을 겪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또 금리를 내린대요. 내리는 쪽으로 확연히 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불을 당긴 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하마평입니다. 네네.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에요. 친 트럼프 인사, 네. 금리 인하론을 주장하는 자. 네네. 이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니까 아, 금리 확실히 내리겠구나. 이 기대감이 또 시장 내에서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파월을 내보내려고 하고 말씀하신 해셋 위원장을 오랜 측근이자 가장 신뢰가 두터운 경제 참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앉히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를 페드에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인물로 보는 것 같고요. 트럼프 자체가 계속 오래전부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해싯 위원장 통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더 속도감 있게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계속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지표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 대통령의 중앙은행 정책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에서 이렇게 경제 지표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적 이슈에 더 무게감을 두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9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증가폭이 8월 달에 0.8%였는데 굉장히 많이 소매 둔화폭이 그러니까 셌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약해졌다. 물가가 약해져서 정책의 여지를 넓히는 재료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더 강하게 세게 보냐 부정적인 해석을 세게 보냐인데 시장에서 보면 그 전체 미국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일종의 기술주로 투자 또는 뭐 비트코인 또는 뭐 부동산으로 상당한 자산을 이룬 사람들 60% 이상이 상위 20% 미만 한 17%가 차지하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라고 하더라고요. 17%가 상위 17%가. 근데 상위 17%를 제외한 나머지 83%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치인 9월 달 데이터의 4.4%. 이 측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페드에서 그게 올라갔지만 그 페드워치 87%까지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약해진 소비 흐름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본격적인 그 지표가 실제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 미반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S&P 3분기 기준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이랑 그 셧다운 부분은 8%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앞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이 또 엄선해 오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이 선보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봐 주세요. 자, 윤여미 이사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윤여미 이사님 첫 번째 종목은 델입니다. 네, 델은 사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전통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PC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기도 하죠. 델의 주가가 요즘에 또 다시 괜찮죠. AI 수혜도 좀 입었죠. 델 일단 최근 상황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델 같은 경우도 지금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11월 초까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가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3분기 총 매출 270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또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 32% 성장한 315억 달러 수준을 좀 제시하면서 강력한 AI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수주 잔고도 184억 달러를 좀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AI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한 어떤 실적을 지지하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PC 시장에서의 레프리시 사이클이라든지 뭐 AI PC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상당히 좀 가이던스상으로 봤을 때도 좀 이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델이 이제 단순한 PC 제조사가 아닌 거죠. 아까 AI 관련된 수요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 인프라 단에서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서 역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지금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이 전통적인 부분을 많이 좀 벗어나는 부분들 또 AI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힘을 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델은 고유의 IP 기반의 스토리지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 그러다 네. 보니까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같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진이 올라가는 상황 확실히 좀 고마진 동력으로 창출되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공급망을 좀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좀 지금 뭐 모델에 대한 변경, 가격제 조정을 통해서 확실히 지금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점검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현금 창출을 좀 기반으로 해서 주주 환원이 또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여유로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델이 실적 가이던스를 되게 공격적으로 네. 내놨네요. 매출 가이던스를 4분기에 32% 성장한 315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서버 스토리지 AI 수요가 짱짱하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네오 클라우드라든지 뭐 네. 엔터프라이즈 같은 좀 앞단에 있는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하다. 그리고 또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델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어쨌든 이 315억 달러라는 어떤 좀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인프라 시장에 대한 부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치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칩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관점이 지금 옮겨가는 상황에서 델도 그 중에 하나의 수혜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게끔 하는 델 윤여미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자, 김준 대표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테라다인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니까 지금의 AI 수요와 딱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네.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이 그러니까 기본 그냥 일반 서버, 그러니까 일반 서버와 일반 메모리,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여가지고 범용 메모리가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D램 기준으로 거의 70% 가까이 올라왔고요. 낸드 기준으로도 4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테스트 장비단이 먼저 장비가 선수요로 들어가니까 장비는 일단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당장 내년까지는 좋아집니다. 당장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만 해도 하이퍼스케일러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연간 캐파가 지금 연초에 30% 정도 증가할 거다 했는데 이게 뭐 70%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추정치긴 한데. 그래서 아마 2026년에는
한 5,100억 달러에서 러프하게는 7천억 달러까지 보고요. AI 서버 출하량 역시도 연평균 20%까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방 시황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정 혁신의 초입 국면이 26년도 내년이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고복잡화랑 고적층화인데요. 고복잡화가 돼도 이 테스트 검사 장비가 상당히 기술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고적층화 돼도 테스트 검사 장비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글로벌로는 뭐 58%의 압도적으로 일본의 어드밴티스트가 독점하는 시장 구조입니다. AI, GPU, CPU, 그다음에 뭐 NPU 전부 다 어드밴티스트가 독점하는데 AI 프로세서 쪽으로 지금 열심히 이 테러다인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GPU, CPU 시장 빼고는 나머지 자동차나 모바일 여러 가지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에 검사 장비로는 테러다인이 1등이고요. 어드밴티스트가 독점하는 엔비디아 쪽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AI, GPU 쪽으로 장비에 대한 퀄테스트 진행 중이고 통과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어드밴티스트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뺏어오는 구조. 그러니까 2등이지만 상당히 기대감 높은.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금 대만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에 들어가는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40%씩 나오고 있고요. GPU 아식 주문형 반도체 쪽은 아식은 이제는 주문형 반도체는 굉장히 멀티로 확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구글의 TPU가 상당히 선두권을 치고 가고 있지만 뭐 아마존의 트레니움도 있고 상당히 뭐 메타의 새로운 칩들도 계속 차세대 AI 칩들이 나올 경우에는 점점 더 장비가 고도화해야 되고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반도체의 집적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테스트 검사 장비가 너무나 중요하고 테스트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드밴티스트 아니면 테러다인 뭐 2개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독점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드밴티스트 솔벤더가 엔비디아가 깨지는 순간 아마 테러다인 주가는 당연히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TSMC의 캐파가 코어스 캐파 기준으로 70% 증가한다고 하면 이게 온기로 실적 반영되는 거는 테러다인 입장에서는 내년 빨라도 중반 정도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의 테스트 관련 장비, 독점력, 기술력 다 좋은 칭찬만 해주셨는데 비반도체는요? 네. 약점 아니에요? 모바일, 자동차, 네. 로봇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모바일 말씀하신 모바일 자동차 그냥 단순 어플리케이션 산업용 장비의 비중을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줄이고 있거든요. 원래는 지금 한 40% 중반이고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이 바로 로봇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27년도까지 상용화 된다고 하면 지금 테러다인에서 매출의 30%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수한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협동 로봇 1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 이동 로봇의 1등인 세계 1등입니다. 미르라는 회사 둘 다 테러다인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이쪽은 최근에 협동 로봇이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엄청 빨리 상용화 될 거야 그런 기대감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 부분 협동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전혀 못 받았는데 지금 당장 협동 로봇이 조선업의 용접에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 그러니까 뭐 커피숍만 보시는데 다양한 서비스 업종의 협동 로봇이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다인의 이 로봇 CEO 로봇만 전문하는 CEO 분이 당장 휴머노이드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협동 로봇에서는 연평균 그래도 25% 정도의 성장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일부 그러니까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일반 어플리케이션의 부족한 부분을 이런 로봇의 모멘텀으로 조금 보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 대표팀의 첫 번째 종목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 테라다인 알아봤습니다. 윤여 이사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의류 브랜드입니다. 에버크롬비. 근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하더군요. 네. 한국식으로 발음한다면 이제 아베크롬비. 아베크롬비. 네. 그러나 이제 영어 원어로 발음은 에버크롬비. 아베크롬비. 네. 죄송합니다. 미국의 10대, 20대들이 매우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앞에서 이제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를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좀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런 소비주 내지는 뭐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좀 나오면서 확실히 시장에서는 좀 환호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버크로미 같은 경우는 본 브랜드 매출은 2%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홀리스터 매출이 16% 이상 증가를 하면서 최소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을 좀 견인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가를 좀 견인하는 좀 그러한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소비자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연말 쇼핑 시즌을 좀 앞두고 그래도 소매, 특히 유통주의 어떤 기대 이상의 실적이 지금 주가의 반등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이네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주가적으로 보면 밸류 부담은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진입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소비 심리가 조금 얼어붙은 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기존에 구축해왔던 브랜드 이미지나 바잉 파워 같은 것들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쨌든 이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어쨌든 연말 시즌이 다가옵니다만 지금 합리적인 지갑을 열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컨센서스는 상당히 좀 낮아야 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 소매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4분기에 실적을 그래도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높게 내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틀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홀리스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이것도 10대를 겨냥한 의류 브랜드인데 이것도 요즘에 소위 말해서 핫해지는. 네. 약간 이제 후드티 같은 것들. 정말 트렌디한. 정말 트렌디하고. 예. 그러다 브랜드군요. 보니까 최근에 매장도 한 25개 뭐 새로 오픈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존에 있는 35개 매장을 리뉴얼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뭐 MZ 세대를 위한 네. 어떤 투자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 두 번째 에버크롬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김준 대표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까요? 인투이티입니다. 인투이트. 제가 예전에 좀 헷갈렸던 게 인투이트 서지컬을 저희가 네. 김준 대표님이랑 알아봤었는데 다른 기업이죠. 완전히 다른 기업. 인투이트는 또 네. 어떤 곳입니까? 네. 이게 생소해가지고 야,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거 아니냐 했는데 시가총액 267조짜리 엄청난 큰 회사고요. 어우, 큰애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일종의 뭐 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하고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절세 계좌가 부활하는 것처럼 세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편리하게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알아서 세금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 미국은 직장인도 1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세금 신고하고 부가세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압도적으로 미국의 필수 세금 신고 터보텍스라고 하는데요. 이 터보텍스가 1등입니다. 금융 이 세금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세금 계산해 네, 주는군요. 세금 계산해 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포커스는 대기업은 또 안 합니다. 철저하게 개인 소비자하고요. 중소기업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게 이 터보텍스가 최근 한 6, 7개월 전에 어설프게 챗봇을 도입했다가 완전히 회사가 한번 뒤집어질 뻔, 거의 뭐 챗봇이 망했다는 네, 뜻이군요. 거의 망할 네. 뻔했는데 빠르게 얘네 딴에는 AI 에이전틱 도입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실패를 맛봤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챗봇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퀵북스라고 하는 저게 핵심이군요. 네, 여기 핵심입니다. 구독해서 구독 쓰는 모델입니다. 퀵북스, 중소기업용 퀵북스. 네, 정확합니다. 저게 지금 실적을 이끌고 있는 네. 견인차군요. 네, 엄청나게 지금 중소기업용 이 세금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물량, 그러니까 퀀티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퀵북스의 온라인 어드밴스드 버전을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도 고객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들이 퀵북스의 온라인 선호도가 늘어가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좀 그러네요. 이게 좀 주목을 못 받는 네, 거죠. 주목을 못 받네요. 전혀 확연히. 지금 네.
아까 네 지금 다시 나오네요. 52주 흐름을 보면 글쎄, 예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게 이제 올해 한 여름 정도 수준의 주가로 다시 한번 튀어 올랐다가 다시 다 반납을 해버렸네. 왜 그런 거예요? 실적은 계속 퀵북스 통해서 혹시 챗봇 때문에? 챗봇의 영향이 아마 한 7, 8월 달에 좀 받았을 것 같고요. 아. 9월 달에 워낙 이 핀테크나 이쪽에 강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일종의 뭐 로빈후드도 핀테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새롭게 부각되는 기업들의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최근에 좀 강력하게 뭐 그 신용 관리하는 플랫폼인 크레디트 카르마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M&A 인수합병 크레딧 카르마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그 실적이 온기로 다 분기별로 30%씩 반영되고 있고요. AI 에이전트를 퀵북스, 크레딧 카르마, 터보텍스에 모두 새롭게 챗봇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형태로 적용하면서 AI 기술 도입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 회계 담당 업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회계에 관련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급여 업무의 자동화, 대금 수칙일 같은 경우는 5일 이상 단축시켰고요. 급여 업무 자동화는 50% 이상 성과 절감 효과를 나타내면서 회계 업무에서 월 평균 12시간 이상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 절감을 네. 알아서 AI 기술을 도입해주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투이티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오픈 AI랑 1억 달러 이상 한 1,500억 정도 규모의 계약을 맺으면서 오픈 AI가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한 이런 소프트웨어 파트너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투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일정들 좀 짚어볼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발표 예정된 것도 취소된 게 좀 있죠. GDP 속보치 네. 발표 좀 미뤄진다고 그랬고 PC도 PC도 안 나온다고 네. 아니죠. 정확히 12월에 나온다고 12월 5일 날 나온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되는 물가지수도 그렇고 되게 많죠. 네, 지금 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내구재 수조 관련된 지금 제가 볼 때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신규 주택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네.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좀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조정 이 부분을 좀 제가 볼 때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신규 주택 판매, 자동차 소매 재고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고요. 아, 또 국채 입찰도 예정이 돼 있군요.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곳도 있고 실적도 발표된 곳이 디어라는 곳도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김준 대표, 윤여미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메타가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 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2027년부터 자사 데이터 센터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메타는 강세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재가 알려지며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도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알파벳은 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1%대 오름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AMD 주가는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AI 칩이 AMD의 경쟁사 엔비디아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AMD는 현재 프리장에서도 소폭 내림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3분기 매출액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4분기 가이던스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델은 오늘 프리장에서 5%대 강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인텔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TSMC의 전 임원이 지난 7월 인텔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기술 데이터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프리장 주가는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며 JP모간을 비롯한 금융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래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어제 약세 마감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은 거래 대금이 둔화된 가운데 단기 매도 물량이 확대되며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구글이 촉발한 TPU 시장 기대감으로 맞춤형 AI 칩의 강자 브로드컴도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브로드컴 시총은 1조 8,180억 달러에 이르며 테슬라 및 메타와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또한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주문형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구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어제 약세 마감했는데요. 그간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메타가 구글의 TPU를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하방 압력이 가해졌는데요. 한편 엔비디아는 구글의 성공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엔비디아가 업계에서 한 세대 앞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NBC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기회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P 만나보겠습니다. PC 및 프린터 제조기업 HP가 최대 6천 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내년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HP 측은 이번 전망에는 미국의 무역 관련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과 이에 따른 완화 조치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P는 올 들어 주가가 25% 넘게 하락한 가운데 오늘 프리장에서도 4%대 약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알파벳 중심의 AI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AI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주도주가 바뀐다면 시장의 양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템포 늦었던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이런 주도주의 전환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오늘 이런 질문들을 갖고 더 프리미어 강건우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장이 또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지? 조정 이제 탈출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네. 공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몰렸다. 현금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목요일 금요일 조금 뭐 우리 시장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조금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또 바닥을 이렇게 탈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보고 있다. 네. 완벽한 바닥 탈출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닥을 딛고 지금 올라서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순환매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테크 안에서도 엔비디아 좀 줄여가면서 구글이나 뭐 브로드컴 이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유동성이 좀 그 포착된 반면에 이 지난 밤에 보니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이 비교를 제가 차트를 하나 해봤어요. 네. 다우존스 올라간 거 보니까 1.4% 올라갔는데 지금 나스닥은 말이죠 0.6%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비재나 이쪽 시클리컬 이 경기 관련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좀 돌아가는 것 같다. 근데 최근까지 우리가 보면 M7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쭉 이렇게 끌어당겼잖아요. 근데 네. 엔비디아가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약간씩 멀어지면서 그럼 너무 지금 소외됐던 이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른 성장, 고른 지수의 뭐 상승세 이런 걸 바라보는 이제 유동성들이 지금 골고루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뭐 시장을 좀 바라봤습니다. 네, 지금 AI 그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데 양상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주인공이 엔비디아였다면 더 이상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는 국면이에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엔비디아가 이제 내걸고 있는 GPU라는 AI 칩이 있고 구글 알파벳이 내놓고 있는 TPU라는 새로운 칩이 부상을 해서 GPU 대 TPU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VS 거느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한쪽에 GPU,
한쪽에 TPU. 그래서 이제 TPU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급기야는 구글의 포워드 PER이 30배로 올라섰고요. 반면에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서 항상 고평가했는데 그게 35배였던 포워드 PER이 이제는 25배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여자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의 짐 크레이머가 이제 엔비디아 저점 매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뭐 포워드 PER이 25배로 좀 내려간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크 안에서도 GPU만 바라봤던 세상을 지금 TPU도 좀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관심이 확 이제 쏠리고 있어요. 메타에서 아무래도 이제 TPU 주문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시장을 골고루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TPU, GPU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일단 시장 전반의 이슈들 계속 짚어볼게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살아났어요. 네. 아닐 것 같더니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이젠 또 왔다 갔다 확실히 또 이젠 또 시장이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수준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냥 반반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보수적인 관점 아니겠느냐. 뭐 연준이 이 사람 나오면 좋다고 그러고 이 사람 나오면 나쁘다고 그러고 한쪽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끈적끈적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한쪽은 이거 고용 지표 보면서 경기 좀 안 좋은데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 밤에 뭐 홈디포도 그렇고 뭐 이쪽 전체적으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컨슈머 스테이플스 이런 쪽이 주가가 더 괜찮았어요. 근데 뭐냐면 다 금리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많이 본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금년 12월에 저는 뭐 지금 일단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급하게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급기야는 뭐 40%대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는 뭐 80%로 오히려 확 올라갔어요. 이거 뭐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50대 50 아직 데이터들이 확실히 우리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핑계로 해서라도 뭐 동결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페드워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지금 나오는 건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1월 달 거를 가서 들여다보면요.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이미 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안 한다고 해도 1월 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2월에 랠리를 안 한다고 해도 1월을 보면서 다시 뭐 12월 말부터 1월까지 그 산타 랠리, 늦은 산타 랠리입니다만은 그런 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맞고 내년 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무려 3회 정도를 내년 1년 내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네.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도 조금은 완화됐습니까? 회복됐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좋아졌어요. 공포 상태에서 이제 네. 좀 지난주 목요일이 아주 최악이었죠. 네. 그날 보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요 6까지 갔었습니다. 6. 지난 우리 4월 달에요 한 자릿수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지난 목요일도 6까지 갔었는데 금요일 날 12일까지 오더니 이제는 조금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그 표를 보시면 금방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습니다만은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극단적 공포 영역에 있죠. 그래서 완전히 심리가 회복된 건 아니다. 그러나 조금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중립 정도 간다 그러면 더 포지션을 늘리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망가실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극단적 공포를 본 다음에는 오히려 생각을 좀 바꾸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빅스를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빅스라는 게 더 이제 그 근접한 그 앞으로의 미래 변동성을 보는 건데 빅스라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릴 게 20이 넘어갈 때는 좀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꾸로 20을 밑으로 하향 돌파할 때는 오히려 좋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우리 전체적으로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우상향할 때는 15 정도, 16 여기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뭐 급기야는 뭐 22, 23 여기까지 갔었던 빅스인데 지금은 다시 17, 18 여기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한번 빅스는 이렇게 스파이크를 하면은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원래 회귀하려는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쫄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라볼 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투심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양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건 선두에 있던 엔비디아 그리고 AMD는 주가가 떨어졌고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구글 그리고 브로드컴도 다시 힘을 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AI 투심의 중심의 축이 바뀌는 건지 어느 쪽에 거십니까? 일단 시장 약간의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완전히 주도를 해왔는데 네.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 잃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구글 쪽에서는 야 내가 시장 점유율 한 10%까지는 가져올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야 구글의 이 대단한 TPU 이런 거를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한 강풍이 지금 불고 있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워드 PER로 봤을 때 구글은 벌써 30배를 가 있어요. 시장의 테크주들의 평균은 32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아직은 약간은 낮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른쪽에 브로드컴이죠. 구글 때문에 또 주가가 더 한껏 이렇게 부양됐던 브로드컴인데 여기는 원래도 비쌌습니다만 지금도 포워드 PR이 45배 그 근처까지 가 있어요. 상당히 ASIC 그 맞춤형 그 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TPU가 잘 돼도 좋고 GPU가 잘 돼도 좋고 고객들이 뭐 여기저기 있으니까 AI 칩이 다변화되고 다각화된다라고 하면은 브로드컴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브로드컴도 뭐 숨은 뭐 주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좋게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그대로 밸류에이션에 지금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쪽은 조금은 분위기는 안 좋죠.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돼서 지금 엔비디아냐 아니야 알파벳이야 이렇게 서로 싸우는 사이에 애플이 조용히 주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가만히 올리고 있더군요. 네. 꽤 많이 올라왔어요. 꽤 많이 왔어요. 지금 아이폰 17에 대한 이슈도 또다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진정한 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애플 주가 모습입니다. 이제까지는 뭐 애플 폰 바꾸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거 이제 수요가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그리고 AI 관련되는 기능을 갖다가 이 디바이스에다 넣는 거에서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야 이거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오는 거에는 조금 뭔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 기대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뭐 디바이스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거기 애플은 이 수익이 디바이스나 이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서비스 있잖아요. 서비스에서 이게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여기는 마진이 70%대인 거예요. 디바이스만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받고 그럼 서비스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에 딱 뭔가 AI 기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시 우리가 앞으로는 애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리마켓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